Hello everyone. We are going to start 안녕하십니까? with the introduction of ourselves. 이제 소개를 So, 먼저 각자 yeah, this 좀 is Jacqueline Young. 소개를 하도록 I'm the founder 하겠습니다. and CEO of the art 저는 consulting agency called K Artist. 변지의 We're based in K Seoul and provide 아티스트 the art advisory 대표입니다. services 우리는 and 여기에 educational seminars for 저희는 individuals and 아트에 corporates in 대한 cooperation with 교육 international 세미나도 dealers. 하고요. 또 국내외 So I will 딜러들과 많은 introduce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Professor Yang first. He's the 여기에서 director of 지금 많은 분들이 Yuha 참여하고 University 계시는데 and 양희동 교수님을 specializes 먼저 in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BA 이화여대 courses on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And 아트 Andy 및 St. Louis 럭셔리 is the founder 비즈니스 of 전공 Seoul Art 주임 Fan, 교수이십니다. and he is 그리고 online 그 platform 다음 covers mostly about the Korean art scene and dedicated to promote 한국 the 현대 Korean 미술을 contemporaries. He's 소개하는 an art critic and the creator 앤디 of the 세인트 루이스 70 미술 평론가님도 함께 in 계십니다. Korean art market. And 서울 he 아트 currently 프렌드 resides in Seoul as 설립자이시고요. an 현재 editor 서울에 of the Asia 거주하고 Pacific 계십니다. and contributing 그리고 editor 아트 of the 지역의 Art Review Asia. And lastly, Brian 잡지를 미술 잡지를 편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종혁 갤러리 박 디렉터님을 소개합니다. 국내 화랑 2세대 경영자를 대표하는 박의 디렉터이십니다. 김창렬, 남준택 등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소개했던 분이십니다. 아주 젊은 컬렉터들에게 많은 한국 작품에 대한 거래를 선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논의할 이야기는 현재 한국 미술 시장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미술 시장은 굉장히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술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구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젊은 층이 여기 많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외 미술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한국의 컬렉터들은 작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 같은 경우에 또 진행하고 또 갤러리에서는 온라인 뷰잉 룸을 운영해서 컬렉터들이 더 많은 작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작품을 구매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와 여러 그 컬렉터들의 관심으로 이렇게 많은 한국 시장의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한국 미술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현대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키아프도 마찬가지죠. 키아프도 한 20여 년간 키아프도 많은 미술 작품을 이번에 아주 판매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황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미술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종혁 갤러리 박 디렉터님께서 먼저 그 화랑 2세대 경영자를 대표해서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주 전에 키아프에 참여했었고요. 그때 어떻게 키아프가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아프에 관련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키아프에 참여했을 때 한국의 갤러리의 어떤 위상을 잘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키아프 2021은 아주 가장 성공적인 아트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는 우리의 한국 미술이 얼마나 광범위한 어떠한 작품이 있고 많은 작가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요. 신인 작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의 이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작가들이 실제 그 퍼포밍하는 부분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아트페어에 왔을 때 실제 거기에 참여해서 예술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술 작품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인구 변화의 분위기도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갤러리에 오고 또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은 그
이러한 추세를 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이것은 그 좀 확실하게 그 예술 작품의 구매까지 낙찰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을 살지 안 살지를 미리 정해서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트페어나 갤러리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미술 시장에 아주 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수집 현상, 미술 컬렉팅 현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지 투자 목적으로만 구매를 한다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양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미술 시장의 어떤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콜렉터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양 교수님. 네, 잘 들립니다.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아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88,000명이 그 아트페어에 참여했었고요. 이 이벤트는 그 매출액이 얼마였나요? 아마도 약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수년간의 아트페어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국제 아트페어에 비교했을 때는 키아프가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규모가 작은 편이죠. 한국의 미술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있고 많은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VVIP를 초청하고 또 우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키아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같은 것에 있어서 그 내년 키아프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키아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Yes, we fully agree with Mr. Yang. 네, 양 교수님 굉장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an you 앤디님, talk a little bit about your experience in Korean market?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키아프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키아프는 한국인들이 가장 친숙한 국제 아트페어이죠. 2002년에 시작된 이 아트페어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약 한 70여 개 갤러리가 여기 참여했죠. 이 아트페어는 한국화랑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트 갤러리들을 관장하고 있죠. 한국화랑협회가 이 키아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올해 키아프는요. 참가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아트페어를 팬데믹 때문에 개최할 수 없었죠. 제가 올해 키아프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작년과 굉장히 달랐던 것이 VVIP 데이였는데요. 아트페어는 보통 국내외적으로 적어도 하루는 VIP를 위한 날을 정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수 컬렉터나 미술관 전문가나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요. 올해 키아프에서는 그러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VVIP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이었고요.
VIP 데이는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VVIP 데이가 약간 좀 낯설게 느껴졌었는데요. 티켓을 판매했었습니다. VVIP 데이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특권을 가지고 이 VVIP 이벤트에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5,000명이 VVIP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다른 주요 아트페어와 좀 다른 점은 VIP가 수시간을 방문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북적북적 거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왜 키아프가 좀 더 VIP의 레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좀 더 그 국제적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키예프는 VIP 데이를 한 하루 이틀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었는데 아마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아트페어의 경우 VIP나 VVIP 데이는 많이 있죠. 스위스에 있는 바젤 아트페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VIP 데이에는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고 그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전 세계적인 아트페어였던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키아프 같은 경우에 그 서양 갤러리의 모습이 좀 더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랬습니다. 키아프는 주요 서구권 갤러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갤러리 중에서는 한국의 지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페이스 갤러리가 그 예고요. 이러한 갤러리는 이제 한국의 지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 키아프의 모습을 드러냈죠. 해외 갤러리 중에 서울에 지점을 설립하지 않은 갤러리도 있었는데 2개 갤러리가 오는데 하나는 에스터 슈퍼라는 베를린에 기반을 둔 갤러리고요. 또 그루프마거라는 갤러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베를린과 런던, 로스앤젤레스에 지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들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고부가 가치 매출을 일으키는 이러한 갤러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작품이 아닌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타임 갤러리 같은 경우는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또 전 세계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과 조각상의 수집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알려진 현대 작가들을 해외 작가들도 소개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그 해외 갤러리 부분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웨스턴, 즉 서구권 갤러리가 키아프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그 강력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갤러리가 해외에서 키아프에 참여하곤 했었는데요. 이것이 적어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실제 한국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전에 보였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페이스 갤러리 같은 경우에 다른 약 한 김환기 작품 등도 선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접근법이 한국의 미술시장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리스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국의 그 컬렉터들이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키아프의 관람객들이 이러한 서구 갤러리들의 전시관을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박 대표님? 다른 한국 갤러리들을 기억해 본다면 네이버텅이라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모습, 작품을 보여줬는데 작은 문에서 거기 부스에 들어가서 무언가 그 주변을 들여다보고 그 공간 자체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갤러리들은 많은 노력을 가해서 그 전시관을 디자인을 좀 좁게 만들어서 아주 하이피크 시즌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갤러리들이 뭔가 더 광범위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글래스톤 같은 경우는 그 부스에 굉장히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느낌을, 인상을 주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보고 그림과 조각상을 보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갤러리 신라도 기억이 납니다. 갤러리 신라는 로버트 베어리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부스가 전체 기간 동안에 약간 좀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술품을 전시해주는 부스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 현대 미술을 실제 그 갤러리의 작품을 보는 것과 아트페어에 전시된 작품을 보는 것과를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미술 시장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더 이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서 이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장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인당 GDP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한 3만 달러입니다. 만약 이 1인당 GDP가 그렇다면 한 3만 달러라면 미술과 문화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저희가 미술 시장의 붐을 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한국의 이런 미술 시장이 붐인 것을 보게 될 때 특히나 몇 년 전 지금 최근 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얼마 전에 서거했는데 그분이 그 컬렉션을 기증했죠. 그리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미술 시장에 관심을 끌게 한 이유, 이것도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컬렉션을 그 국립미술관에 공유하게 기증하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다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젊은 층이 더욱더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20대에서 40대에 대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시대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험을 요구한다,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추세가 미술 시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예술 이벤트나 어떤 이슈가 크게 있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번 뛰어드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MZ 세대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럭셔리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이 럭셔리 소비자들의 50%는 MZ 세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MZ 세대는
미술품 수집이 굉장히 미술품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는 수집하는 미술품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주요한 요소들이 함께 합쳐져서 지금 한국 시장의 미술 시장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교수님.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화의 차원에서 K-팝이라던가 그 K-뷰티 같은 것이 화두가 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좋은 아트 커뮤니티 외에도 한국에는 뭐 건축이라던가 음악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미술이 이제 더 이상 VIP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많은 해외 갤러리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미술 해외 갤러리들이 지점을 많이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져오는 어떤 혜택이 무엇일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님, 이렇게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한남동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이러한 현상을 잘 목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해외 갤러리들이 지점을 이렇게 오픈을 할 때 컬렉터들이나 이렇게 미술품을 전시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남동을 찾았을 때 그들이 모여서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 4-5군데의 갤러리를 방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 갤러리와 컬렉터들이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갤러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을 잘 디자인하고 이것에 결국은 블루칩 갤러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회가 이렇게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갤러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외 갤러리를요. 그리고 블루칩 갤러리에 직접 가기도 하지만 관람객들도 이렇게 갤러리들과 네트워킹을 맡게 되고 또 갤러리들 사이에서도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갤러리가 한국으로 올 때 그리고 컬렉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본다면 이것이 그 한국의 미술 시장이 커지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신인 작가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유명한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인터내셔널한 즉 해외 갤러리에서 보고 또 한국 갤러리를 보면서 굉장히 젊은 신예 작가들의 작품도 이 해외 갤러리도 이제 한국의 신예 작가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1년에 어떤 미술 시장 관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미술 작품에 were in their 20s and 30s, surprisingly. And 52% of the people are born between 1981 and 1996. And 4% were born after that, even. 81년에서 91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구매층이 한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 연령대도 한 4% 차지하고, 그래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콜렉터들이 굉장히 미술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술을 블루칩 미술 걸작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안의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gulation on the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에는 정부의 규제가 Can you have 있죠. some more comments on that? 그래서 미술 시장에 있어서의 정부 규제와 관련지어서 어떤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경제적 여건이 한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권의 갤러리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요. 최근에 한 그 매거진에서 왜 서울의 그 미술계가 사랑에 빠졌는가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2, 3년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홍콩이 현대 미술을 주도했었습니다. 홍콩은 아트바젤 홍콩을 위치했죠. 그 지역 내에 아트 지역 내에 아주 큰 아트 페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 개의 국제 갤러리, 미국, 유럽의 갤러리들이 그 아트 페어에 참여했죠.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홍콩이 주도적인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이유는 수출입 세금이 있는데 그 미술 작품에 있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2019년인데 그때 홍콩 내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좀 신뢰가 약간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비즈니스의 허브의 역할을 홍콩이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동일한 홍콩과 유사한 금융상의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물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홍콩에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시장이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기성 작가들의 걸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페는 미국 갤러리인데 페이스는 또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갤러리들을 운영하는 이 국제적인 갤러리가 2000년대 초만 해도 홍콩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더 그 전시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옮겼고요. 모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 그렇게 공간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갤러리는 한국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홍콩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관심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해외 갤러리는 그 아태 지역 내에 어떤 중심이 되는 갤러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팍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그 한남동에 그 박 대표님의 갤러리와 비슷한 곳에 지점을 열었고 청담동에 또 다른 갤러리도 문을 열었고요. 브라이언 갤러리도 원래 뉴욕에 기반해 있는 갤러리인데 아시아의 최초의 지점을 강남에 내년에 오픈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갤러리가 이 한국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블루칩 투자 대상으로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을 거래할 때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컬렉터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에나 사무실에 이렇게 예술 작품을 두면서 그들은 수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미술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외의 서구권 갤러리들이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한국의 예술가한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보다 더 다양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블루칩 갤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 보통 사람들이 미술이 다른 그 럭셔리 제품을 사는 것보다 미술이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보통 예전에는 가족 사진을 걸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멋진 그림을 걸어놓고 싶어 하죠. 물론 블루칩 그림이면 블루칩에 해당되는 그림이면 작가에 해당하는 그림이면 훨씬 더 좋겠죠. 럭셔리 핸드백을 구매를 한다면 그 핸드백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럭셔리 제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기성세대는 절약을 하려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활용하는 툴이 인스타그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미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취해서 미술 작품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노크롬의 어떤 움직임이 또 있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이내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규제가 이렇게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한국 주택시장이 너무 붐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증가해서 규제를 강화하곤 합니다. 주택에 대한 대출도 좀 강화하려고 하죠.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그 암호화폐에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만 달러 미만의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달러 이상의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20%까지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예술 작품을 살 때도 세제 혜택을 면제해 주는 것이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술 시장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를 증가하는 수단으로 미술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백그라운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의 경우는 아주 주요한 시장 세력입니다. 그 한국의 미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트페어입니다. 또한 경매 결과를 보면 올해 첫 6개월 동안 전체 매출액이 작년 한 해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부유한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외의 갤러리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한국의 젊은 콜렉터들이 이러한 미술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미술 시장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좀 더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NFT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 이제 NFT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 NFT 시장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올지에 대해서 NFT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트코인과도 약간 그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인데요. 미술 작품을 NFT 작품을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구매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것을 이 NFT 작품을 구매하면 그걸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이용해서 코인으로 이 디지털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이 디지털 작품은 아주 그 원본성이 있는 그러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진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NFT 작품이 정말 진짜 작품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의 부모가 한 60대나 한 70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부모로부터 MZ세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술 거래에서도 세제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을 물려받아서 미술 작품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부동산과는 달리 또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달리 어떤 세제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보다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부를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가 이니셔티브를 마련했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한 경매를 하는데 2020년 경우에 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경매죠. 그리고 이런 크리스티에서의 경매를 이 젊은 콜렉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7억 달러에 달하는 작품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MZ세대가요. 이것은 세 번째로 가장 큰 그 경매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술 작품 콜렉터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미술 작품을 수집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NFT는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NFT의 변화상을 지켜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최근 4년간 빠르게 성장했고요. 2019년에 연간 성장에 비교한 한 5%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 올해 1사분기에도 매출이 2020년 전체 매출액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당분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 허트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비판도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NFT의 시장의 규모가 2018년에 비해서 40% 커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작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구매액은 한 7억 달러라고 했을 때 이건 반고 작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그 NFT 작품으로 거래가 됐다는 건데요. 그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NFT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순수 미술의 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NFT는 전통 미술 시장과는 매우 다릅니다. 미술 작품이 좋은 어떤 퀄리티를 가져야 한다는 건 당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구매자와 NFT의 시장을 보면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록체인과 암호 시장도 기존의 옥션 하우스들이 이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는데요. 미술 작품 아직 이들이 뛰어들지 않은 이유는 미술 작품은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라는 전통의 어떤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FT 마켓은 전통 작품 예술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NFT 시장이 전통 시장과 굉장히 다릅니다만 저는 NFT 시장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NFT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현재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이 NFT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라는 아주 유수 갤러리도 이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슈퍼블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아프에는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키아프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NFT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패러디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이 이 암호화폐에 한마디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테슬라의 소유주인데 비트코인을 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NFT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NFT 마켓에서 한국 화폐로 거래가 될지 달러로 거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약간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앤디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요. 양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요. 이 NFT 시장을 어떤 것이 가능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NFT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NFT의 작품은 각각 다른 컬렉터들의 발길을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NFT 예술 작품은 일반적인 순수 예술 작품과는 다르죠. 이 NFT 작품은 디지털 작품이고요. 실물 작품이 아닙니다. 소유 형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거래의 세부적인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NFT 시장은 장기적으로 순수 예술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순수 예술에 이 NFT 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NFTC에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트 컬렉터들이 현재는 그렇지만 여기 NFT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수집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의 현대 미술계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NFT가 여기에 소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렉터들에게 소개될 수 있겠죠. 약간 문을 열어서 이 NFT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들이 이제 새로운 컬렉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온라인 판매도 늘리고 있고 크라니 갤러리도 굉장히 부유한 갤러리인데 그 갤러리가 자체 플랫폼, 즉 미사 아트라고 불리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후면 블루칩 갤러리들이 이러한 공간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콜렉터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려는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또 다른 갤러리가 있는데 슈퍼블루 갤러리도 있는데 이러한 갤러리들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신진 작가들 경우에 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지며 그들이 어떠한 미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구매자에 있어서는 이 NFT 마켓이 어떤 부상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는 마지막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대안의 투자처로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그라운드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에 2018년부터 이 소투나 테사 같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분할 소유 전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트 컬렉터들을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수집한 미술 작품을 걸고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미술 작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콜렉터들은 투자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술 작품이 투자의 대상이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마진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분할 소유 모델이 적용되면서 여기에 어떤 마진과 이러한 것을 복합한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평균적인 소득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달 전에 가장 큰 디지털 플랫폼인데 그라운드X가 그 카카오의 지사인데 새로운 미술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키드랍이라는 건데요. 이 플랫폼은 새로운 토큰이라는 클라임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MZ세대에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약 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해외 시장의 미술 시장에 비교해서 본다면 해외는 온라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거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할 소유라는 것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님께 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할 소유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이 미술계의 분할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보통 일반적인 아트계에서는 이러한 그 펀딩하는 것 같은 것에 약간 부정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 소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미술 작품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보고요. 대체 투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술 작품을 공부하거나 소유하려는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 여러 이제 갤러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갤러리들을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이것이 전체 미술 시장에 좋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매자를 찾고 그래서 미술 작품 구매에 관심 있는 컬렉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할 소유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서 구매 컬렉터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어떤 다른 플랫폼이나 또는 전체적인 미술계의 이코시스템을 본다면 균형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작품을 파는 것이 어렵죠. 전통적인 갤러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플랫폼이 적절한 엑싯 전략을 잘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분할 소유는 약 한 2, 3년 정도 되었죠. 어떤 경우는 1년도 안 된 아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기 혹은 장기 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술 작품을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정통적으로 좀 길게 하죠. 그래서 투자라고 본다면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단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사게끔 하는데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미술계에서는 갤러리가 좋은 작품을 판매하죠. 그래서 팔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한 몇 년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 작품을 적절한 컬렉터에게 파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 소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앤디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의 분할 소유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미술 평론가로서 보다 더 지역 내의 미술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해외의 미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님과 양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웨비나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 양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NFT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분할 소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국 미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GDP는 전체 GDP의 한 2%인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GDP에서 2%가 아트가 미술이 차지한다면 한국은 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로 한국의 미술 시장이 2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NFT에 대해서 좀 약간 저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NFT가 그 미술 거래에 있어서 그 중개해주는 역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우려가 됩니다. NFT는 B2B 또는 C2C 또는 직접적으로 작가와 컬렉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개업자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 소유에 있어서 NFT 시장에 있어서 규제 면에서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소투나 알텐가이나 이러한 한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결부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소유권이나 또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좀 더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o, Brian, Mr. Park, 브라이언님, can you talk about some of your wrap-up comments?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is actually a booming period for the art 지금 market. 한국 미술 시장은 굉장히 부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부밍 사이클이 언젠가는 다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는지, 그리고 갤러리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술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 이 투자 면에서 이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겠죠. 만약에 충분히 미술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공부를 대신해주는 갤러리나 이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딜러나 좋은 그 갤러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키아프와 협력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어떤 갤러리들의 역할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앤디님이 한국의 갤러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 한국 미술이 붐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기업 환경, 그리고 국내 미술 시장의 성장, 그리고 컬렉터들의 층이 단단해지면서 이러한 미술 시장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미술계의 리더의 모습으로 한국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2022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 지점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다 한국 시장의 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어떤 성공을 본다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성공인지 아니면 버블로 끝나는 것인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현대 중국 시장, 미술 시장을 보면 붐을 이뤘다가 이제는 그 침체기를 겪었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게 되면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외 갤러리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5년간 한국에 개최를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프리즈 아트페어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프리즈는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아주 주요한 현대 아트 허브로 서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한국의 미술 시장의 이러한 붐이 전례 없는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을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허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외 서구 갤러리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국내 갤러리도 더 글로벌화하려는 노력이 있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컬렉터도 함께 이러한 한국의 미술 시장의 발전에 관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블루칩 아티스트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권고를 하고자 싶습니다. 앤디님과 비슷한데요. 베이징이 현대 미술 붐이 있다가 그것이 침체기를 겪었었죠. 한국의 경매 시장에서 미술 가격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장기적 관점을 항상 견제해야 하는 것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현대 예술가의 작품을 거래할 때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5년간은 바로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술 작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고 또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한국에 지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갤러리들도 많은 발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던 미술가뿐만 아니라 해외의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그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대신해서 이 양 교수님, 앤디님, 그리고 브라이언님 이렇게 회의에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